한겨울 산속 폐가 한 채가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깨진 유리창, 그 마당에 한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낡은 몸빼 바지.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을 떨었습니다.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던 남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남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그리고 버려진 노인의 주머니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한정숙은 작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허리가 결렸습니다. 67살의 몸은 아침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들 아침 먹을래? 아니요. 밖에서 먹을게요. 며느리 임이라는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이라는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어머님 나가실 때 옷 좀 챙겨 입고 다니세요. 동네 사람들이 옷도 없느냐고 떠드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한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 있어요. 저녁에 시간 좀 내주세요. 부부가 나갔습니다. 한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 될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준혁과 이미라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정숙도 마주 앉았습니다. 한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요양원 알아보고 왔어요. 한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도 맞벌이라 모시기가 힘들어요. 이미라가 거들었습니다. 이곳보다는 요양원이 훨씬 나으실 거예요. 같은 또래분들도 많으시고요. 한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알겠다. 생각 좀 해보마. 한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주에 들어가시는 걸로요. 한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한정숙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디에 있니? 한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좀 멀어요. 공기는 참 좋은 곳입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가 빽빽했고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미라가 투덜거렸습니다. 진짜 멀다. 한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는 중이야.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여기가 요양원 가는 길이 맞니? 차체를 긁으며 무성한 풀숲을 지나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한준혁이 말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한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폐가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깨진 창문, 반쯤 부서진 대문. 한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이냐? 한준혁은 차에서 내리며 조수석의 문을 열어 어머니가 내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미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빨리 가요. 한준혁은 트렁크를 열고 보따리를 꺼내 마루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요양원보다 훨씬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요. 한정숙은 아들 며느리가 하는 행동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한정숙을 내려놓고 아들과 며느리를 태운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정숙은 먼지를 날리며 비포장길을 내려가는 차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너져가는 집, 썩은 나무, 깨진 유리. 한정숙은 내팽겨쳐진 보따리를 끌어안고 천천히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정숙은 내팽겨쳐진 보따리를 끌어안고 천천히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몸빼바지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한정숙은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한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준혁과 이미라의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우리끼리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요양원비로 차를 바꿀 수 있겠어. 이번엔 벤츠를 살까요? 이미라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준혁이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차분하고 정중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준혁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강민재 변호사입니다. 한정숙 회장님의 대리인입니다. 한정숙 회장님? 네, 맞습니다. 한준혁은 웃음이 났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무슨 농담이세요? 강민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한정숙 회장님은 서울 강북구 창신동 일대 건물 5개 동의 소유주이십니다. 한준혁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해성타운 상가 건물 1호동부터 5호동까지 총 5개 동입니다. 현재 시가 700억 원 상당입니다. 한준혁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미라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한준혁은 손으로 이미라를 막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강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정숙 회장님께서는 25년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하셨고 15년 전 건물을 건설하셨습니다. 현재 월 임대 수익만 6억 원입니다. 한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억? 한 달에? 한준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강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험하셨습니다. 35년 동안. 시험이요? 네. 한준혁 씨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신 겁니다. 한준혁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늘 그 시험이 끝났습니다. 한준혁 씨는 낙제하셨습니다. 30분 안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무슨 조치요? 자산 동결, 계약 해지, 그리고 존속 유기죄로 고발 준비. 한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분.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준혁은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한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현재 월 임대 수익만 6억 원을 받고 있대. 뭐라고요? 700억짜리 건물 주인이래. 우리 엄마가. 이미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어머니를 모셔와야 되잖아. 한준혁은 차를 급하게 돌렸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00억 회장, 자산 동결, 존속유기. 단어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한준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우릴 속였어. 35년 동안. 이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왜 맨날 낡은 옷 입고 다녔어요?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차가 더 빨라졌습니다. 폐가가 보였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한준혁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폐가는 조용했습니다. 한준혁은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따리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산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준혁은 폐가 안을 뒤졌습니다. 방에는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이미라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없어요? 없어. 어디 갔지? 한준혁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와 풀만 무성했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 액자가 보였습니다. 한준혁이 어렸을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한준혁.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준혁의 얼굴 위로 액자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액자 뒷면에는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아니구나. 한준혁 손에서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한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라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깨진 액자 사진 속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웃고 있었습니다. 한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한준혁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한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한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왜 안 열려? 이미라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꾼 거 아니에요? 누가 바꿔? 우리 집인데. 그때 현관문에 붙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압류 통지서. 한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예요? 한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이 왜 압류됐습니까? 강민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하지만 집은 제 명의인데요. 아닙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실소유주는 한정숙 회장님이십니다. 한준혁 씨는 명의만 빌린 겁니다. 한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증금, 중도금 모두 회장님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어떡해요? 우린 어디서 살아요? 한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습니다. 한대리님, 인사팀입니다. 한준혁 씨는 권고사직입니다. 오셔서 서명해 주세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거래처들이었습니다. 한대리님, 계약 파기 통보 받았습니다. 저희도 어제 한대리님과 거래 중단하라는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파기, 거래 중단. 한준혁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동결.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미라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밖에 없어요. 한준혁의 지갑에도 8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진 돈 총 9만 원. 차에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갔습니다. 차량도 한정숙 회장님 명의입니다. 한준혁은 차가 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라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라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준혁은 이미라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목적지도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서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한준혁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이미라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자요? 찜질방 가자. 사흘이 지났습니다. 돈은 15,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라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한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한준혁은 이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자. 싫어. 당신이랑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 나는 가야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 이미라가 일어섰습니다. 한준혁이 팔을 잡았습니다. 미라야, 진정해. 이미라는 한준혁의 팔을 뿌리친 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도, 돈도, 집도, 회사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차갑고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준혁의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눈을 뜬 한준혁은 할머니 한 분이 허리를 굽혀서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기 할머니, 폐지를 주우면 돈이 되나요? 할머니는 한준혁을 훑어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어야 10,000원이야. 그것도 운 좋으면. 리어카는 고물상에 가면 빌려줘. 감사합니다. 한준혁은 녹이 슬고 삐걱거리는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준혁은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골목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찾았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1번, 2번, 10번. 땀이 나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쯤 리어카가 가득 찼습니다. 손이 박스 모서리에 베어 피가 났습니다. 고물상으로 가서 폐지를 내려놓았습니다. 7,000원. 하루 종일 일한 대가였습니다. 손은 다 까지고 피가 났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한준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루 종일 굶었지만 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엄마는 돈 아끼려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지. 목이 메었습니다. 난 정말 나쁜 놈이야. 그날 밤도 벤치에서 잤습니다. 춥고 떨리고 밤사이 비까지 내려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폐지를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염도 자라고 더러워진 옷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한준혁을 피해 다녔습니다. 저리 가.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 무시당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허리 굽히고 멸시받으며 한 달 동안 고작 10만 원을 모았습니다. 화장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더럽고 초라했습니다. 이게 나야. 한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엄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손이 부르트도록 쉬지 않고 채소 팔며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사셨구나. 근데 난 엄마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준혁은 한 달 동안 폐지 주어서 모은 돈 10만 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를 만나야겠다. 내가 깨달았다는 걸 엄마에게 보여드려야겠다. 엄마,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다음 날 한준혁은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어제 3천 원을 더 모아서 총 10만 3천 원. 한준혁은 그것을 꼭 쥐고 해성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한준혁 앞을 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한정숙 회장님 뵙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경비원은 코를 찌푸렸습니다. 한준혁의 초라한 모습과 더러운 옷, 그리고 몸에서 나는 냄새.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한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나가세요. 안 나가면 신고하겠습니다. 한준혁은 물러나와 옆 골목 직원 출입구로 갔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그때 정장 차림의 강민재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한준혁은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님, 강민재가 돌아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습니다. 한준혁입니다. 어머니 좀 뵙게 해주세요. 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한준혁은 주머니에서 10만 3천 원을 꺼냈습니다. 저 한 달 동안 폐지 주었어요. 이거 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한 달 동안 폐지 주우면서 깨달았어요. 시장에서 채소 팔면서 손이 다 부르트고 허리 아파도 참아가며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요. 한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으니 이제 어쩌시려고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깨달았다는 걸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강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져도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한준혁은 10만 3천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번 돈이에요. 한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처럼 힘들게 일해서 번 돈. 강민재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게 돈일까요? 아니요. 엄마가 원하신 건. 한준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강민재는 한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사람이 되셨습니까? 한준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네. 아직 모르겠어요. 한준혁은 고개를 들어 강민재를 봤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뭐요? 사람답게 사는 법을. 엄마가 사신 것처럼. 강민재는 한준혁의 눈빛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 뒤에 숨은 진심을. 따라오세요. 회장님을 뵙게 해드리겠습니다. 한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실 말씀만 하세요. 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재를 따라 한준혁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준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거울 앞에는 더럽고 초라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신이니까. 깨끗하고 넓은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회장실 문 앞에 우뚝 섰습니다. 강민재가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강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한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단정한 모습. 한준혁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작게 불렀습니다. 한정숙은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정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한준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자식은 없습니다. 한정숙은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용건만 말하세요. 한준혁은 주머니에서 10만 3천 원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한 달 동안 번 돈이에요. 드리고 싶었어요. 한정숙은 코웃음 쳤습니다. 10만 3천 원? 이걸 주러 왔나요?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내게서 수억을 받아갔어. 한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알면서 왜 왔어?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정숙을 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한정숙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 달 동안 폐지 주우면서 깨달았어요. 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35년 동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셨는지. 그래서 어쩌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한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지 않아요. 한준혁은 한정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뭘? 제가 깨달았다는 걸. 한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제 인생 전부였다는 걸. 엄마가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는 걸. 그리고 전 그걸 짓밟았어요. 한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버렸어요. 쓰레기처럼. 한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으니 이제 가시오. 한정숙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안 해. 알아요. 한준혁은 일어났습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한준혁은 나가려다 뒤돌아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사신 것처럼 살고 싶어요. 한정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우고 싶어요. 한준혁은 문을 열고 회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한정숙의 눈가는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네가 드디어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책상 위 10만 3천 원 위에 한정숙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작은 고시원방에서 한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이 앞치마를 건네며 인사합니다. 오늘도 일찍 왔네요. 네. 할 일이 많아서요. 한준혁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준혁은 퇴근하며 해성타운 앞을 지나갔습니다. 1층 로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한준혁은 멈춰섰습니다. 엄마. 한정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한준혁의 옷은 낡았지만 눈빛은 맑아 보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한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힘들겠구나. 아니요. 한준혁은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한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이 됐구나. 한정숙은 한준혁을 안았습니다. 한준혁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바랐던 그 사람.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한준혁은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